실패하면 다 망할 거야, 뭐 하나가 잘못되면 다 망할 거야, 이런 파국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적 특징으로도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신체 증상과 더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숨이 막힌다, 숨이 쪼인다, 당장 죽을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 온몸이 저린다, 막 이상한 감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한 5분에 10분 정도 확 심해졌다가 훅 가라앉는 식으로 나타나면 이제 그걸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카톨릭대학교 외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뭐 전화만 와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러는 게 왜 그러냐면, 각성이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과각성이 돼 있기 때문인데, 각성이 돼 있다는 거는 원래는 이 정도로 놀라지 않을 그런 자극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불안이란 감정이 튀어오르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억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편도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과잉 활성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런 자극이 들어오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 회마라고 하는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이런 편도체, 전두엽의 연결 관계에서 어떠한 기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불안을 유발하는 감정들이 자극을 주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이런 생각이나 걱정을 많이 한다든지 불안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그런 것이 다 이제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제 생각이 많다는 거, 조심성이 많은 거는 사람에 따라 성격적인 특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게 밤에 많아지는 이유라고 하면은 다른 걸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자극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 머릿속에서 그 곱씹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과도해서 다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든지, 반대로 잠을 못 잔다든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불안이 유발된다기보다 없앨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인간이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해오면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한 게 이제 불안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위험 행동 같은 걸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감정이 불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하고 있고, 저 환자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게 명상인데요. 특히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그런 것들이 내가 이런 불안이나 우울, 부정적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요. 흘러가게 냅두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연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과 산책 같은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운동은 내가 내 스스로 신체를 조절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불안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산책 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인 행동, 걷는 것 같은 그냥 행동에만 집중을 해도 이 불안한 감정은 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책, 운동, 명상 다 좋습니다.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코로 들어올 때 이 차가운 공기에 집중을 해보고 하면서 나갈 때 따뜻한 바람에 집중을 하는 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이 불안이 서서히 지나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름이 지나가듯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서서히 지나가는 게 있을 거고, 지나가고 나면 편안한 감정이 좀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공황 발작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공황 발작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한 신체 증상과 더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숨이 막힌다, 숨이 쪼인다, 당장 죽을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 온몸이 저린다, 막 이상한 감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게 한 5분에 10분 정도 확 심해졌다가 훅 가라앉는 식으로 나타나면 이제 그걸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철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 일어나서 또 그럴까봐 두렵다, 그 환경에서. 그래서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출근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공황 발작이 나타날까봐 두렵다, 이제 이걸 우리가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거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주로 좀 과도한 완벽주의가 영향을 좀 준다고 봅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좌절에 대한 좀 취약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에서는. 그래서 실패하면 다 망할 거야, 뭐 하나가 잘못되면 다 망할 거야, 이런 파국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적 특징으로도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강박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소한 거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뭐 하나만 좀 잘못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런 완벽주의적인 걸 조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이 이런 자존감 문제 때문에 조그마한 스크래치에도 크게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큰 데미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인한 것들이 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흔히 우리가 인지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인지 왜곡.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쬐끄만한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100가지가 있으면 한 99개는 좋은 결과인데 딱 한 가지의 나쁜 결과를 예측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과도한 일반화나 이런 파국적인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행동요법의 한 일환으로서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들을 겪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적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그 결과들이 괜찮았던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롤플레잉, 미리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수님이나 어떤 상사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할 때 만약에 반응이 어땠어, 난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둔다면은 그거가 그 자체로서 내가 대비가 되고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해보면 ADHD가 있는 분들이나 ADHD 아동들한테 이제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는 뭐 사실 이게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집중 좀 잘해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게, 그리고 좀 허용적인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아동들 같은 경우에 행동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 때리고 뭐 위험한 행동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이제 제지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할 것이고, 불안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감기 걸린 사람들이 기침을 하는데 기침하지 말라고 해서 기침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불안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고 감정 양식일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분들은 자기 내면에서 왜 불안한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명료화 시켜가지고 불안의 원인을 찾아서 같이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공감적인 태도를 통해서 도움을 좀 줄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실 요새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세상을 사는 20, 30, 40대 중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들 불확실한 미래나 아니면 좀 불안정한 요즘 환경들 때문에 쉽게 불안을 겪게 되고 흔치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현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현재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집중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 일상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판단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좋은 목적으로 나타날지 안 좋은 목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보다, 내가 판단하기보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불안이나 이런 것도 어떤 생각에서부터 기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판단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판단하기보다 좋지 않은가 보다, 좋으면 좋은가 보다 하면서 흘러가는 듯이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ADHD 앓고 계신 분들이 불안장애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고, 특히 사회불안장애, 대인관계에서의 사회불안이나 공황장애 같은 거의 유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 인구에 비해서. 장년기,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ADHD는 감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50대 이상으로 보면 이미 한 50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뭐 알코올, 담배, 성인질환, 만성질환들이 노출이 되었어서 뇌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ADHD 때문이다, 뭐 다른 것 때문이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DHD 의심돼서 병원을 데려간다기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든지, 알코올 섭취가 너무 과도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든지, 사람이 막 깜빡깜빡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어쨌든 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이고, 바로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기억력 떨어지는 것도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ADHD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울증, 치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전문의 감별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물이 두 가지 계열 약이 있고, 성인기에는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국내에서는 그래서 자극제 계열 약물이 있겠고, 비자극제 계열 약물로 아토목세틴이라는 약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경우에 가장 흔한 부작용이 이제 메스꺼움, 두근거림, 식욕저하, 불면증, 두통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심혈관계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쭉 장기 연구들을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 심혈관 위험 약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만, 아직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고, 만약에 약물이 꼭 필요한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못 먹겠다고 하면 저용량으로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단기적으로 드는 약물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비자극제 계열 약물, 이제 이건 항우울제 계열 약물인데, 물론 그 약물 같은 경우에도 혈압이 좀 올라가거나 두통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덜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약물로 변경을 하는 것들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전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양성장애, 조울병이라고 하죠. 양성장애나 이런 걸 진단을 받아서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진료를 보는데 지능 문제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일상생활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맨날 직장 잘리고 사실 던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한 1, 2년 정도 계속 뵈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ADHD 특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의력 검사나 여러 가지 좀 검사들을 진행을 했고, ADHD 진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ADHD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치료 전에는 되게 막 지적 장애, 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 듣던 분이 회사 취업을 해서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이게 지내기 시작했거든요. 치료 전후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 이번에 취업을 했다고 들었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감동을 느꼈거든요. 제 자식이 꼭 취업한 것처럼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ADHD 약물은 다른 어떤 정신질환보다 약물 치료 효과 반응률이 가장 높고 치료 전후 반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딱 변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진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적 약물을 얼마나 복용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근데 이 ADHD 약물은 특히 메틸페니데트라는 자극제 약물은 먹을 때 효과가 있고 안 먹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라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치료를 받아라. 받는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한 60살, 70살 돼서도 주의력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때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럴 땐 치료 안 받아도 되죠. 내가 필요한 순간엔 치료를 받고 필요하지 않으면 치료를 안 받아도 되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안 받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ADHD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부가적인 요인들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ADHD를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당뇨병 같은 질환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만성적이고 없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ADHD 자체 때문에 사람이 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이 ADHD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문제들, 다른 정신질환들, 다른 신체질환들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